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산화율 꿈 깨라. 우리 없인 양산 불가능. 2. 미국도 한국 기술력에 당황해. 3. 13개국 정예 특수부대 참여한 사격대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역사를 통해 전투기 개발의 발전을 꿰뚫어 보더라도 KF-21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험 비행에서 점점 더 뛰어난 성능이 드러나 세계 어느 국가든 부러워할 만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투와 증오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KF-21위 첫 번째 비행부터도 광고된 것과는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번 시제기가 하늘을 처음 넘어섰을 때 우리가 각자의 능력을 증명하며 계속 성과를 보여주는 동안 그 목소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제시한 내지화 비율에 대해 놀라웠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KF-21위 AESA 레이더의 T-R 구성 요소는 대만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대만이 KF-21에 대해 질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기술이 북한의 무기에 적용되었다는 암묵적인 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식도 대만이 이전에 제기한 단일한 주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주장이 맞았고 대만의 구성 요소가 실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물론 레이더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에 외국 부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내년에 예정된 대량 생산 계획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전투기라는 슬로건으로 개발된 KF-21 프로젝트의 진실성 자체도 의심스러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화두가 된 T-R 소자는 말하자면 AESA 레이더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레이더 전체를 곤충의 겹눈에 비유한다면 T-R 소자는 그 난눈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KF-21에 탑재되는 국산 AESA 레이더에는 군사 기밀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T-R 소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T-R 소자가 순간적으로 특정 방향을 향한 전파, 빔을 모아서 쏘고 그 다음 순간에 재빠르게 그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것이 AESA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T-R 소자의 성능으로 얼마만큼의 출력을 견디는지에 따라 쏘는 전파빔의 강도가 바뀌는 데다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전자전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T-R 소자는 최신의 기술 수준에 맞춰 질화갈리움, 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1세대 AESA 레이더가 이용하던 질화비소, 가스, 대비 내열 성능과 고속 동작 성능이 모두 뛰어나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현재 시험 비행을 치르고 있는 KF-21 시제기들이 대만산 T-R 소자를 탑재한 AESA 레이더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용 AESA 레이더는 LIG 넥스1의 탐색 개발 이후 한화 시스템의 체계 개발로 완성되었습니다. 2016년 4월 한화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들어간 뒤 에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 8월 7일 그 시제품을 공개했죠. 그런데 국내 유력 군사 매거진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시제품 레이더가 대만 윈세미컨덕터스사에서 도입한 출력 20W급 간 소자를 1088개 집약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 레이더가 지금도 실제로 KF-21 시제기에 탑재되어 비행 시험을 하고 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국산이라고 그렇게 어필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T-R 소자는 사실상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를 전부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핵심 중의 핵심 부품인데 여태 이걸 왜 산? 그것도 대만 걸 사서 쓰고 있었다고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산과 수출, 심지어는 정비에 이르기까지 생산국인 대만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이 KF-21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들이 그 대가로 뭘 요구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나머지 부품 전부가 국산이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KF-21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주체적인 무기 운용의 자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이 KF-21이 자랑하는 수준의 T-R 소자 개발 능력이 있다면 물론 레이더 기술만으로 전투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AESA 레이더 기술이 현대적인 전투기 개발의 가장 높은 벽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보다도 세계적인 점유율과 인지도를 인정받고 있는 대만. 대만이 R 소자를 빌미로 KF-21위 생산과 판매를 쥐락펴락하게 되면 한국에게 이만한 악재가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한국은 KF-21위 꿈을 대만에 빼앗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제기에 외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할 뿐더러 양산될 때에는 국산 AESA가 멀쩡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왜 시제기에는 대만 부품이 들어간 걸까요? 사실 여기에 KF-21위 빠른 개발 속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KF-21위 시제기 개발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AESA 레이더의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탓에 국산 기술로 목표 성능에 도달한 시점이 시제기가 나오는 것보다 더 늦었던 것입니다. KF-21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 성능의 간 전력 소자들 만들어낸 시점이 2022년이었죠. 그 전까지 KF-21 시제기들은 개발 실패와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한 대만산 소자를 구매해서 테스트용 레이더들 따로 만들어뒀던 것입니다. 물론 국산 AESA 레이더는 순조롭게 개발되었고 현재 양산 물량에 대응할 수 있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도 국내에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간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 웨이비스죠. 이 기업은 이미 한국군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의 통합 마스트에 들어가는 소자와 LSAM 요격 체계의 다기능 S밴드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들 이곳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0.4M에서 시작해 현재 공급 중인 소자는 0.3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요. 올해 하반기엔 0.2 마이크로미터로 더욱 집적도를 높여서 KF-21A4 레이더에 적합한 수준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내년 양산 시작에 맞춰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업계 선두그룹에 그렇게 밀려나지 않지만 2025년에는 0.12 마이크로미터로 집적도를 더욱 올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양산은 물론 추후 성능 향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첩계 능력이 없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는 윈세미컨덕터스의 LLB에 기술력이 뛰어난 셈이니 한국이 대만 부품을 더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KF-21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루머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로 전력을 증강하는 한국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일부러 흠을 잡는다는 거죠. 보통 시제기 단계에서는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외산 부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국산화율은 양산이 시작되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쓰인 외산 부품을 두고 억지로 흠을 잡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달리 흠잡을 만한 단점이 없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KF-21이 가장 큰 호적수로 꼽히는 프랑스의 라팔도 시제기 단계에서는 미국산 레이더 소자를 활용했고 양산되어 팔리고 있는 지금에 와서 라팔을 두고 프랑스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KF-21은 유난히도 이런 비슷한 논란을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번 대만산 소자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시제기에만 적용된 튀르키예산 데이터링크 부품이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물론 레이더 소자와 마찬가지로 이 부품 역시 양산에 대비한 국산 부품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었고 논란은 빠르게 종식되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 평가 시설을 이스라엘에서 빌렸었다는 이유만으로 레이더가 이스라엘산으로 둔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해는 지금도 널리 퍼져 있어서 주변국들이 KF-21을 흠잡을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단골 누명 중 하나입니다. 이런 루머들이 잠시나마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KF-21이 개발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모자라서 한국만큼의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느니 한국이 기술을 베꼈다는 식으로 억지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 대만과 튀르키예는 대놓고 KF-21을 질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만은 누구보다도 KF-21 같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젠 그럴 개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튀르키예는 TFX 프로젝트로 KF-21을 넘어서겠다고 죽어라 애쓰고 있지만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한국이 이들과 다른 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왔다는 점만이 다르죠.
대만처럼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강대국에 의존하지도 튀르키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계단 한 계단 묶인 실타래를 일일이 풀고 가로막는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오른 고지가 지금의 KF-21입니다. 이런 끈기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중상모략만 해서는 이들은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어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초진화를 이룩했습니다. 드디어 KF-21 이 음속의 벽을 뚫고 대한해협의 창공을 갈랐습니다. 어찌 보면 초도 비행 때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KF-21을 무시하던 사람들마저 이 순간만큼은 입을 닫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위 첫 초음속 비행에 대한 최고급 정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KF-21 CJ1호 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 지 정확히 183일 만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의 신화를 실시간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F-21은 남해 상공 약 12,200m 고도를 56분간 비행하면서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를 알기 쉽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제주도 상공에서 서울까지 단 2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였는데요. 만약 KF-21 이 원주에 위치한 제8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다면 평양까지 고작 12분 도착해서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그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KF-21의 음속 돌파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투기의 음속 돌파는 엔진 출력만 강하면 장땡 아니냐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KF-21이 아직 독자 개발 엔진이 아닌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2400K 엔진을 사용한다는 걸 저격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는 항공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막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초음속을 두고 소리의 벽을 뚫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의 벽이라는 건 단순히 초음속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음속을 돌파한다는 행동이 물리적인 벽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긴 표현인데요. 실제로 음속 돌파 직전인 마하 0.9보다 초음속 상태인 마하 1.2가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을 정도입니다. 이 과정의 날개 등 전투기 기체에는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요. 더군다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변 공기 흐름이 뒤들리면서 전투기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기를 시속 1224km의 속도로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어설픈 전투기 구조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는 엔진의 출력보다 구조적 만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즉, 엔진의 힘보다는 튼튼한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첫 번째 시도 만에 이걸 해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데요. 물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2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은 역시 KF-2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KF-21이 고작 80여 회의 시험 비행만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92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이 더 남아있는데요. 즉 전체 시험 일정의 25분의 1 만에 음속을 돌파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 속도인데요. 오죽하면 국제항공 전문 매체인 에어로타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 중 4위로 KF-21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인 KF-21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KF-21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발빠른 나라들은 이미 어떻게든 KF-21의 줄을 대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폴란드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자국 최대 방산업체인 PGZ 회장까지 한국에 급파하면서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과 UAE가 초대 규모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이 계약에 KF-21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AE가 향후 KF-21 개량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우선 도입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밑거름을 깔았다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껴서 언제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AE는
항상 성능적으로 검증된 무기 체계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런 UAE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게다가 한국에게 무기를 공여받으며 군사력을 키운 필리핀은 이미 추진 중인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일정을 미루면서 KF-21 락원2 완성되는 2026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필리핀 지척까지 남중국해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대담한 결정인데요. 다름 아닌 KF-21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초도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KF-21위 개발 초창기 KF-X로 불리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업 참가국을 물색했는데요. 기술적 성숙도는 자신이 있었어도 만에 하나 실패할 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양산 물량을 위해 보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을 신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6월 25일 전쟁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후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난 2010년 두 차례나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고 2011년에도 공식적으로 개발 참여를 발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노린 얼토당토 않는 갑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KF-X에 참여하는 대신 30터부터 40%의 개발 지분, 기술 이전, 일부 수량 튀르키예 내 양산을 요구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우리 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튀르키예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T129 강요하는 등 정신 나간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당면이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최악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텐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부가 실속도 없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한다라는 온갖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KF-21의 실기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시험 비행에 나설 때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와의 갑을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한국은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폴란드, UAE,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예상 양산 물량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KF-21 출고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 클럽에 합류했다고 감탄했는데요. 또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다 라며 KF-21의 시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FA50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KF-21위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한국이 특정 무기를 단독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일정 군사 분야에서 하나의 체계를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F-21과 함께 음속보다 빨리 비상하고 있습니다. KF-21 이남은 1920여 회의 시험 비행 동안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즐겁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무기 체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결국 전쟁의 시작과 끝은 보병인데요. 바꿔 말하면 보병의 전투력이 약하면 아무리 강한 전차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특수부대들이 모인 사격대회를 평정하면서 우수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만큼 강한 병사를 보유한 나라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처참한 실력으로 허세 가득한 군사력이 까발려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활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레바논에 주둔 중인 다국적 UN 평화유지군에서 사격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의 표면적인 목적은 친목 도모인데요.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세계 각국에서 정예 중의 정예가 모인 연합군인 만큼 사격대회를 통해 국가 간의 문화 장벽을 허물고 단합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레바논에 주둔 중인 13개국 14개 부대가 전부 참여하는 사격 경연 대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애초에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것부터가 정예 파병 부대가 집단이니만큼 사격대회를 통해 한 나라의 보병 전투력부터 개인화기의 성능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말이 사격대회지 한 나라의 명예가 걸린 자존심 대결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순위권을 전부 독식해버렸습니다. 레바논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우리 동명부대의 신호창 중사와 양진모 하사가 각각 개인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준철 대위, 이은석 중사가 공동 3위에 올라 시상식을 싹쓸이 해버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동명부대 장병들이 참여한 단체전에서는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리며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 파병부대다운데요. 오죽하면 레바논 UN 평화유지군의 총책임국인 프랑스 루도빅 소머렛 예비대 지휘관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넌지시 훈련 방법을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흘간의 대회를 지켜본 타국군 장병들 또한 동명부대의 매 순간순간 감탄과 환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덕에 해외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의 제식 소총인 K2C1이 초유의 관심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UN 평화유지군의 사격 경연대회는 다양한 나라가 자국의 개인화기로 참여하는 만큼 상당히 엄격한 조건과 사격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각국의 소총 종류와 조준경 등 부착물이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사격은 오로지 기본 형태의 가늠자와 가늠쇠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화기의 성능까지 검증받게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추가적인 부착물이나 광학 장비가 없이 소총의 기본 성능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화기의 장단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선 사격 방식과 결승 사격 방식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치러지는데요. 일례로 이번 사격 경연대회의 경우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대부분 경험해봤을 엎드려 쏴뿐만 아니라 10개의 표적에 대해 무릎 쏴, 서서 쏴 등 복합 자세 사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즉 다분히 실전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군의 사격 실력이 증명된 셈인데요.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K2 소총에 타국군 장병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최고가 사용하는 장비를 자신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다를 게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요. 이는 우리 동명부대와 K2 소총이 같은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중국군과 비교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비슷한 지역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군사력을 갖춘 만큼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대외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하는 중국은 1990년대부터 UN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면서 한국보다 먼저 국제 영향력을 선점해 왔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때에 이르러서는 8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평화유지군 파병국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사실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이 예상하셨다시피 중국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건 정말 UN의 가치에 맞게 평화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저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약소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UN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규모 파병 병력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렇게 전 세계 UN 파견 지역 16곳 중 9곳이나 파견된 만큼 실력이나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정예중이 정예랍시고 으스대는 주제의 중국 평화유지군의 실력은 최악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이 아예 인민해방군까지 파견해서 주둔 중인 남수단에서는 도저히 군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 나흘간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이 발생하자 난민촌을 지키고 있던 중국의 평화유지군은 총탄에 노출된 민간인들과 임무초소를 벌이고 주기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중국 평화유지군은 전장 한복판에 있었던 자신들의 기지에 틀어박혀 출동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난하는 민간인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믿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중국 평화유지군이 제 임무를 외면하는 동안 민간인을 포함한 3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또 최소 5명 이상의 외국인 구호활동가들이 중국군 기지 인근 호텔로 끌려가 집단 백을 당했을 때도 수십 차례의 구조 요청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총을 든 반군들이 공격해오자 그대로 장갑차 안에 처박혀 있다 결국 RPG 세례를 맞고 몰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아무리 중국제가 겉만 번지르르 하더라도 반군의 개인화기로는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그저 엑셀만 밟아서 자리를 이탈하면 그만인 것을 겁에 질려 그조차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명색의 평화유지군이
총든 깡패 집단보다 나은 게 하나 없는 수준인데요. 16년 동안 레바논에 주둔하면서 신이 내린 천사라는 찬사를 듣는 우리 동명부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인 모습입니다. 폭발물 제거부터 의료 지원, 태권도 지도까지 치안 유지와 민생 안정에 있어 폭넓게 활동 중인 동명부대는 2020년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에서도 활약했는데요. 당시 동명부대는 기지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등 생필품 6천여 세트를 선뜻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의약품 등 구호물자 4천여 세트를 현지 구매에 전달하는 등 구호 활동에 동참했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치안 유지의 최선봉에 기꺼이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규율과 실력에서부터 이미 하늘과 땅 차이니 사격대회에서도 수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상위 6개국이 진출하는 결승전조차 진출하지 못하면서 처참한 실력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평화유지군은 2019년 자체 개발한 최신식 소총인 QBZ-191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QBZ-191은 대표적인 숏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의 소총으로 K2의 롱 스트로크 방식과 정반대의 구조인데요. 이론상 사격 시 노리쇠가 움직이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반동이 적고 명중률이 높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단점인데요. 즉 소총 구조적으로 봤을 때 중국 평화유지군이 우리 군의 선수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우리에게 하도 익숙하다 보니 흔해 보이지만 사실 K2 소총은 명중률과 신뢰도를 모두 잡은 세계적인 명품 소총입니다. 우선 안전, 단발, 연발, 점사 4가지 발사 모드를 모두 제공하거나 온도에 맞춰 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옵션인데요. 여기에 더해 직관적이고 간단한 조작성과 높은 신뢰도, 명중률 등 징병제 국가의 보급 총기가 가질 수 있는 보편성과 민간 총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을 모두 갖춘 훌륭한 소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2 소총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양산에 상공한 총기라는 걸 알려주면 외국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에 빠지곤 하는 건데요. 중국의 QBZ-191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기본 장비라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식 소총을 제대로 국산화하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오히려 드문 편입니다. 일례로 러시아만 봐도 불세출의 천재였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설계한 AK-47, AK-74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개량하는 방식으로 제식화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의 20식 소총은 기술 실증용을 양산품이라고 속여서 제식화하는 바람에 아직도 제대로 실전 배치가 안 되는 형편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89식 소총은 AK-74 대비 30배나 높은 가격에 조종간이 오른쪽에 쏠려 있는 바람에 아예 방아쇠에서 손을 놔야만 사격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89식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바쁜 소총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도 역시 최악의 제식 소총은 인도의 INSAS입니다. 아준 전차, 할 테자스와 함께 인도의 3대 실수라고 불리는 소총인데요. INSAS는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소총의 신뢰도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3.4 모드를 놓고 쐈는데 연발로 나가지 않나? 걸핏하면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데 구조가 복잡해서 내구성과 정비성이 최악입니다. 게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탄창이 갈라지는 등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는데요. 흥미로운 건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4나라 모두 군사력 순위를 논할 때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군사력 실체가 어떻고를 떠나서 그만큼 제식 소총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98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K2가 얼마나 우수한 소총인지 얼추감이 오실 겁니다. 그나마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단점은 보급 총기다운 평범한 외연과 확장성 부족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K2C1으로 개량되면서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피카티니 레일 장착하면서 워리어 플랫폼 기반 보급형 광학 장비를 손쉽게 장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벨크로 등을 이용하거나 상부 몸통, 총열 덮개에 나사를 풀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더욱 발전된 설계가 적용되면서 크스트 시범 운용 결과 250m 표적 대비 명중률이 15.4% 상승했는데요. 또한 확대경, 조준경, 표적지시기 등 워리어 플랫폼 미착용 부대와 교전 결과 살상률은 무려 480%, 250m 이상 먼 거리 표적 살상률도 240% 증가했고,
표적 식별 후 조준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2초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K2C1은 최전방 부대와 파병 부대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가뜩이나 우월한 성능에 제식 소총의 압도적인 훈련량까지 더해지다 보니 세계 각국의 정예들이 모인 UN 평화유지군을 사격 실력 하나로 평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 파병부대와 평화유지군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해외 파병부대의 작전 수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